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꽃중년이 되고 싶은 아재들의 반란 최성 최일구의 굿초이스 최일구입니다. 네, 굿초이스의 또 다른 최성입니다. 고양시장입니다. 요새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목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작가들이 컨셉을 꽃중년이 되고 싶은 아재들의 반란이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꽃중년이거든. 네. 나는 이미 꽃중년이야. 우리 아저씨는. 꽃중년이. 아저씨도 꽃중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고 싶은이 아니고 네. 꽃중년 아재들의 반란 다음부터 네. 그렇게 소개하자고요. 자, 이 추석 지나고 시장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또 고양시 어울림 누린가? 네. 거기 가서 그 주진우 기자 네. 고지식 콘서트, 네. 입문 콘서트 그것도 그때 할 때 저도 가서 봤고. 네. 근데 하여튼 지난 주말에 우리 최성 시장 떴어. 그 지난번에 우리 녹음할 때 네. 이제 블랙리스트 자치단체장 해가지고 MB 고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고소장 준비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날 12일 날 금요일 날이었죠. 네. 정말 고소를 하러 중앙지검에 가셨더라고. 그때 화면 다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야당 지자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시장은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MB정부 청와대나 국정원이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이들 야권 지자체장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신 건데 이건 중앙지검 들렀다가 고소장 제출하고 국회로 오신 거예요? 네, 국회로 와서 설명을 했고요. 네. 바로 이후에는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뵙고 31개 지자체장과의 연대 모임을 빨리 좀 해주시라.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랬는데 뭐라고 오늘 그래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고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원내대표와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께서 조만간 만나서 민주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비중 있게 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이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까? 네,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국회에서 회동이 끝나고는 곧바로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날 또 이제 서울시 갔으니까. 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이제 고소장 접수를 하려면서 밤늦게 박원순 시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다른 일정이 타이트한데 다 제쳐두고 시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폭로한 문건에 보면 4대강 반대 또 친북 좌파단체 지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도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과 친하고 연대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제일 먼저 자치단체장으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고소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1개 자치단체장인데 나머지 29개 자치단체장 특히 성남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그런 분들도 다 고소장을 제출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본인들은 언론에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했고요. 또 제가 고소장 제출하는 그날 39개 지자체장에게 공동 연대를 모색하자라고 보내놓고 지금 이제 다들 메일 같은 거를 다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박 시장이 또 너무 바쁘다고. 네. 정말 바쁜 거 맞아? 아니 물론 제가 그 전화 잠깐 좀 해주시지 말이야. 전화를 하신 분 있어요? 블랙리스트 전문가? 블랙리스트 전문가가 누구야? 여보세요? 이대인입니다. 얘라 최욱이 여기 전화번호 써있다 여기. 무슨 전문가야? 블랙리스트 전문가. 깜짝 놀랐네 나는. 블랙리스트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구속돼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전화 연결된 줄 알고. 최성 시장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왜요? 뭘요? 아니죠, 이번에 제안 문건에도. 네. 글쎄 저도 계속 리스트에 빠져 있어가지고 많이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비중 있게 다뤄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야, 최욱이 너는 블랙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냐? 예? 저는 흔적도 없습니다. 네. 너 근데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저는 여기 국정원 앞에 와 있죠. 뭐? 국정원 앞에? 어디 국정원 앞에 어디 공중 화장실에서 뭐 볼일 보면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디오가 울려. 아니 아무리 너가 뭡니까? 아유. 이번에 우리 최욱 씨 어떠셨어요? 이번에 제가 이명박 원세훈 두 분 고소하고 그랬는데 블랙리스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주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그 부분을 이번에 또 잘 해가지고요. 네. 우리 박원순 시장보다 앞서야지요. 여보세요. 야, 블랙리스트 전문가가 지금 뭔 얘기야? 너 503 닮았냐? 뭐 잘 해가지고 잘 남겨야 된다고? 그게 뭔 소리야? 아무래도 야가 뭡니까? 그러면 까마득한 후배 보고 야라고 그러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앵커를 하시는 분이 또 야가 뭡니까? 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블랙리스트 전문가답게 한번 조언을 해드려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최성 시장이. 그죠, 최성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 한 7년 동안 고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번 문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건 나왔으니까 그거를 또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야? 6월까지 계속해서 요거를 이제. 네, 그런데 우리 최욱 쌤, 일단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정권에 야당에 대한 사찰 리스트를 이제 고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전 정권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야당 탄압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최욱 씨를 포함한 많은 1인 미디어 이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겟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보다는 이 정론,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 우리 최욱 선생님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세요. 네, 시장님. 네. 죄송합니다만 그 탄압받은 명단에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그 조건에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네. 그리고 최성 제1구의 굿 초이스가 22, 30위권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다 최욱 씨 덕분이래요. 일부 이 네티즌들 평가가. 그러니까 종종 여기 출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좀 했는데 오늘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좀 저긴데 다음에는 좀 뼈 있는 그런 발언 좀 해주세요. 네. 뭐 얘가 언제 뭐 준비 뭐 해? 준비 안 하고 하더라고. 최욱 씨, 그래 오늘 고마웠어요.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예. 야 똑바로 해라. 예. 자, 최욱 씨하고도 이제 통화를 네. 해봤고요. 나는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변호사나 국회의원이나 난 이런 사람 야, 똑바로 좀 해. 지금 최욱이 보고 블랙리스트 전문가라.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이거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한테 그냥 예고 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네. 또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한데 뭐,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모시지 않더라도요. 네.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고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의논해봐가지고 전화로라도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한번 해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방송에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시청률 팍팍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왜요? 너무 이제 목소리가 죽어가는 목소리라. 하여튼 그렇게 말. 요즘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요? 네, 잘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 쭉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논의하면서 최일구 선배님이 나는 원래 앵커 출신이라 주로 좀 질문을 할 테니까 최 시장이 답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비난이 쇄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니만 말하고 우리 그래서 오늘은 그냥 최 시장이 말을 시작하면 내가 어디 지점에서 말을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 알았어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최문 최답으로 해가지고 네. 누가 묻든 같은 최 씨니까 네. 증문 즉답할 준비가 돼 계시죠?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럼요. 아니 또 내가 너무 아니 또 하나는 많네 여기. 아니 보세요. 이 최성 제1구의 굿초이스가 된 다음에 이 위력이 큰 건 네. MBN 메인 방송 맡으셔갖고 뭐 5.4% 한때는 손석희 씨의 뉴스룸도 앞서버리고 그다음에 5%를 한 3번이나 넘겨도 아니 5%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9월 초부터 했는데 3번 정도 4%를 네, 넘겼더라고 네, 네. 시청률이.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뭐. 그다음에 손석희 선배 시간을 이긴 게 아니고 네. 주말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 손석희 선배가 안 나오는 때니까. 네. 손석희 선배 팬들이 보고 열받습니다. 네. 팩트는 정확해야지. 오케이. 네. 그다음에 또 요즘 듣기로는 손 선배 평일 보면은 JTBC 막 9% 10% 네, 찍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네. 뭐 지상파도 못 해내는 시청률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예. JTBC가 저희 고양시로요. 1, 2년 후에 예능국이 고양시로 다 옮겨옵니다. 고향 어디쯤인데요? CJ가 하는 네. 한류월드 그 부지내로 오는데요. 아주 킨텍스 입고 그랬는데 거기. 네네네네. 오. 그런데 그때 스튜디오의 착공식을 했는데 예능 스튜디오를 거기다 다 옮겨온대요. JTBC 스튜디오를 네네 짓는다고? 고향 스튜디오가. 네. 그러니까 예능국이 다 옮겨오니까 뭐 거기서도 1, 2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예능 시대는 고양시에서 열 거다. 일산에 있는 이제 MBC 제작센터 같은 개념을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만있어 원래 딴 데로 가세요. 네. 이제 질문을 제가 하려고. 뭐 JTBC 손석희 선배 네. 얘기하다가. 그리고 또 듣기로는 이제 교통방송에서 2시간 정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맡으셨다는데 네. 지금 MBN하고 교통방송은 맡으시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언제? 잘 모르는데. 아직 컨셉 같은 거는 정확히는 없는데 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타이틀은 저렇게 했어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래가지고 네, 네. 2시부터 4시 사이 졸린 시간 아닙니까? 네. 전국의 기장님들 정신 번쩍 나게 하라고 네. 허리케인 돌풍을 일으키는 네. 뭐 그런 콘텐츠를 하자는 건데 TBS 교통방송에 보면 뭐 아침에 김어준 씨 뭐 뉴스공장 히트 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센 뭐 정치 관련 이야기는 안 하고 네. 예능과 시사인데 시사도 어떤 뭐 이런 사건이라든가 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그러시군요. 예,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MBC에서 메인 앵커를 하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MBN에 복귀를 하셨는데 네. 공정 언론에 대한 열망도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MBN에 복귀한 소회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2013년 2월 달에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앵커를 2012년 그때까지 주말 앵커를 했었는데 네. 2012년 2월까지 하다가 다시 해보니까 몇 년이냐 3, 4, 5, 6, 7 한 저 5년 넘는 네. 만에 다시 종합 편성 TV에서 이제 앵커를 하고 감회가 새로울 것 보니까 같아요. 나는 네. 이런 건 못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어떻게 또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MBC에 오래 머물면서 앵커 하실 때 가장 인상에 남는 최고의 순간 네. 또 이런 순간이 순간 네, 순간이든 아니면 어떤 인상에 남는 장면이 언제가 좀 남으세요? 저 앵커 할 때요. 네. 뭐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멘트 할 때 네, 네. 그랬느냐.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맨홀 뚜껑, 우리 시장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네, 네. 이 도로에 맨홀 뚜껑을 그 고철을 판다고 훔쳐가잖아요, 가끔씩. 네. 그래서 제가 사건 기자, 사스마리 경찰 기자 할 때 보면은 제가 네. 그런 기사도 써본 적도 있고. 네. 이거 위험하거든. 네. 이 동그란 맨홀 뚜껑이 사라지면은 한밤중이나 하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그럼요. 빠지면 네. 그 안전사고하고 네. 직결되는 거고요. 축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옛날 자료를 보면은 1960년대만 해도 서울시에 이렇게 복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을 시절에는 홍수가 나잖아요. 네. 그 맨홀 뚜껑이 아예 없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급류에 말려서 물이 맨홀 네.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어린애가 같이 빨려 들어가서 죽는 그런 네. 사고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좀 소개하는 앵커 멘트를 할 때 네. 내가 그랬지. 그 옛날 생각에 그 맨홀 뚜껑 훔쳐가신 분들 빨리 제자리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위험이 높다고. 내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앞에 카메라 감독이 듣고 있다가 나 또 그런 경우도 처음이야. 네. 그 사람이 히히 웃더라고. 아니 네. 근데 이건 웃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건데 네. 이게 웃기는 얘기는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고 그래요. 최일구 앵커님 관련해서는 저한테 아니 근데 뭐야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네네. 그래. 아니 이제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니 최일구 앵커님 관련해서는 제가 인상 깊은 순간인데 아무튼 일요일 밤으로 기억돼요. 예. 아주 점잖고 공식적인 멘트를 하다가 마지막에 꼭 한마디씩 이렇게 촌천살인것 같은 멘트를 날리는데 그때 그 멘트가 예.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앵커는 그냥 원고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앵커 없었는데. 중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상당히 여러 가지 1인 미디어라든가 다양한 폴리테이먼트라든가 이런 시도가 예. 그때가 최초의 도발적인 시도였지 않냐. 아, 최초는 아니고요. 제가 네. 기억하는 거는요. 제 어렸을 때 1970년대 초반에 왜 저 봉두환 전 네. 의원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 이 옛날에 1970년 초반에 지금 없어진 지금 KBS ETV가 된 TBC. 네, 네. 지금 JTBC 말고. 네. 그때 그 양반이 거기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TV였나요? TV. 흑백 TV 시절에. 그 TBC 그 메인 뉴스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TBC 뉴스 전망대였거든. 네. 이 양반이 그 마지막에 꼭 클로징 멘트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그랬군요. TBC 네. 뉴스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깜깜합니다. 나중에 네? 좀 자료 화면에 말이에요. 자료하면 없어 그거는. 아니 우리 저 최일구 선배님 했던 내가 당시 했던 건 자료는 있지만 있으니까. 봉두환 그 네. 선생님이 하는 거는 자료는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네. MBC가 지금 이제 또 파업의 중심에 있고 네. 거기에 오랫동안 몸담으셨고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상당히 또 광야에서 열심히 뛰시다가 네. 이제 MBC는 아니지만 이제 MBN 교통방송을 맡으시면서 MBC 파업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특별할 아유, 것 같아요. 남다르죠. 어떠세요? 저 같은 네. 경우야. 그 제가 27년 다녔던 직장이고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지금 2012년에 저희가 그때 170일 파업을 했단 말이죠. 170일. 말이 170일이지 반년이에요. 6개월. 네, 368 하면. 그렇죠. 지금 후배들이 아마 이제 40일 정도 넘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이게 좀 누구나 다 빨리 조기에 사태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네.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월권 행위 뭐 이런 것도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네. 예, 결국에는 박문진 MBC 사장을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여기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네. 이 파업이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옛날 MB 때 마냥 정현주 KBS 사장 국세청 검찰 뭐 다 동원해가지고 막 몰아내는 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렇게 물론 MB 때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네. 무리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저것 다 밟아가면서 하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네.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파업이 MBC도 있고 또 KBS도 있는데 이 방송이나 언론계 파업을 하는 후배들한테 네. 또 2013년에는 우리 앵커님이 부국장 시절이라도 또 파업에 동참하면서 네.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뭐 파업을 하고 있는 기자들을 만납니다만은 그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야 힘들어도 끝까지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말밖에 해줄 게 없죠. 네. 지금 후배들 보도 후배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전 조합원들이 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 MBC 구성원들 모두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거. 네. 근데 MBC 사장 힘내라는 얘기밖에 뭐 제가 선배로서 해줄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MBC 사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국민적인 여론 이러면은 그냥 연연해 하지 않고 던져버리고 이럴 수 그럴 있는데 사람이었으면 벌써 나갔죠. 네. 벌써. 네. 그렇지 않은 거야. 그 현 MBC 김장겸 사장의 뇌구조가 네.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네. 이럴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도 있다가 네. 시체가 돼서 끌려나가겠다. 네. 네? 네. 그래야지 모르겠어요. 뭐 이 사람이 정치를 할 생각인지 자유한국당 정치색은 뭐 뻔히 뭐 그쪽일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끝까지 마치 그쪽 진영의 독립투사처럼
그 하다가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야지 차기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라도 있으면 공천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거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저 수많은 후배들이 저렇게 지금 서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19개 계열사 지금 다 한다니까. 난리요 지금 난리. 근데 네. 그 정도로 이 후배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판에 네. MBC도 다 망가진 판에 요새 네. MBC 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 네. 최고의 MBC TV가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그냥 그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자꾸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네. 사고 구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네. 아, 그때 김장기엄 지금 사장이 왜 끝까지 버텼는지를 네.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네. 뭐 시간이 지나가면 결론이 나겠죠. 어떻게.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최대 화두가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적폐청산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언론의 민주화, 방송 민주화라고 보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정권에 빌붙었던 세력들의 적폐가 누적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언론인들이 갖는 어떤 사명감, 시대정신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충고와 조언을 한다면 이 방송 민주화, 언론 민주화를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지 좀 뭐 즉문즉답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언론의 미디어라는 게 신문도 있고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신문은 대부분이 사주가 있는 데고 언론사가 네. 경향이나 뭐 네. 이런 데 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신문보다는 우리 언론의 민주화를 칭할 때 그 적폐 시스템을 고쳐야 될 때는 방송밖에는 없다. 네, 네. 신문이야 뭐 사주가 있는 데고 네. 자기들이 해왔던 방법이 네. 있으니까 그 신문은 그 언론은 그 언론대로 가는 거고 네. 색깔은 독자들이 다 알고 선호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 특히 이제 방송도 뭐 종편이 4군데나 생기고 그래가지고 네. 그건 다 사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제 KBS하고 MBC 네. 이런 공영방송사들 여기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그 핵심이 뭘까요? 아주 성역 없는 보도, 네. 성역 없는 보도, 견제 감시 그거죠. 뭐 네. 예. 그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적폐가 됐느냐? 네. 청와대에서 낙점한 사람이 시스템만 그럴듯한 네. 뭐 이사회를 거쳐서 올 뿐이지 네. 결국은 대통령들이 집권한 사람들이 네.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리꽂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절차만 요식행위로 있을 뿐이지. 따라서 이제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원장 이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네. 이런 적폐부터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하는 뽑는 거부터 제대로 해줘야 된다. 네. 그러고 나서 일체 공영방송에 대해서 네. 편집과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체 간섭하지 마라. 네. 지난번에 이정현이가 KBS 뭐 보도국장한테 야 뭐 그러면서 야 네. 좀 니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세월호 가지고 뭐 KBS가 뭐 좀 네. 비판하는 보도를 했더니 이정현이가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짓이 이제는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네. 오늘 지금 우리 최일구 앵커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역시 대가다운 면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대가는 뭐. 저도 지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니에요. 왜 생각하는 중요하냐면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언론 민주화, 방송 민주화 할 때는 언론 일반을 대체로 이렇게 동일체로 놓고 보는데 오늘 핵심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주들이 있는 네. 신문사나 종편은 아무리 언론 민주화로 가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MBC,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갖는 위상과 비중이 너무 크다. 그렇죠. 예. 사실 지난 촛불전국 때 JTBC가 갖는 위력은 무지막지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 여야 정권 교체하는 때는 CBS가 라디오에서 보도하는 공정보도하면서 그 파급력이 컸다고 보면 네. 이번에 그 문제를 방통위원장님도 또 좀 개혁적인 분이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사장부터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혁을 이룩하고 예. 그래서 성역 없는 보도를 하게 되면 예. 다른 언론도 따를 거다. 그런 글쎄 부분들은 뭐 다른 언론이 따를지 안 따를지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고 네. 하급한 일은 일단 이 공영방송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네. 제대로 언론 정상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도 그렇죠.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일체 보도국장이 또 시사교양국장이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사장은 그냥 경영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지 모든 편성과 보도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한테 네. 전적으로 맡겨줘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돼야지. 제일 중요한 게 왜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보도 기능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됐느냐.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진 거거든요. 네. 네. 뭐 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야 그거 하지 마. 네. 야 이거 한번 띄워줘. 그러니까 자기 기자들의 어떤 발제 능력이라는 게 네. 그냥 마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내가 뭐 이런 거 발제해봐야 욕이나 먹고 이 선배한테 네. 또 뉴스 만들어봐야 나가지도 않네? 내가 이런 헛고생 네. 뭐하러 해? 그냥 월급 주면 월급이나 받아먹고 살지. 네. 이러다 보니까 기레기가 돼버린 거거든. 제가요, 2번 이 방송민주화, 언론민주화를 뜨겁게 경험한 게 네. 지난 경선 때 4월 경선 말씀이죠. 네, 이번에. 네. 예. 그때 나와서 실시간 종합 검색을 6차례 이상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예.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말 머리카락도 안 보이고 뭐 인터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뭔가 4명의 후보 한 사람인데 신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의 내용이 다 방송민주화, 적폐청산.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미하고 안 맞으니까요. 아예 쓴다. 내주지를 기사를 않고 안 쓴다 이거죠. 이번에 이명박, 원세훈 고소를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정관용 씨 뭐 이런 한두 군데 외에는 왜 고소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론의 자기검열.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 어떻게 하면 받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기검열도 문제지만 정치권에서도 언론의 구미에 맞는 걸로 누구를 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장에서 괜히 별것도 아닌 자료 이렇게 흔들면 네. 사진 기자들이 칙 사진 찍는 거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이제 네. 코미디가.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들 주제가 시작이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했는데 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아니에요. 질문을 너무 하시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또 언론계에 오랫동안 계셨다가 떠나셨다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언론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하나는 뭐 이제 마무리하는 성격도 네. 될 것 같은데 언론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또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또 언론계 리스트가 나오면서 이런 지속된 적폐 청산 또 다양한 역대 정권의 블랙리스트 문제 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민주당의 당원들 또 시민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그거야 뭐 일단 검찰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단죄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MB가 대통령 되던 해가 2007년 12월 달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MBC에서 무슨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도국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이 책자로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네. 네. 뭐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방송 뭐 분야가 있길래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거기에 MBC 민영화 이렇게 딱 써 있었거든. 네,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블랙리스트가 시작이 된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게 이 정권 차원에서부터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그랬고 네, 네. 이런 데서 시작이 된 거니까 예, 일단 MB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블랙리스트라든가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네. 깨끗하게 종식을 시키고 문재인 정부는 향후 또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갈 정부들은 이번 거를 네.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네.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GNP 2만 불 넘어서서 뭐 선진국 문턱에 갔니 안 가니 그러지만은 이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요. 이게 돈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 세계 시민으로서 일단 교양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불의에 대한 항고 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약자에 대한 배려 정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루는 그런 국민성을 네. 가진 상태에서 2만 불이다 이 정도에 대해 선진국인 거지 네. 졸부근성밖에 더 맞습니다. 되냐고요. 네. 어?
저도 이번에 이제 야당 지자체장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고소를 하면서 예. 밤새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하셨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지금 일각에서 이제 적폐청산 그만하고 정치 보복 그만하고 이제 대충 가자. 아유, 그거는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해서 이제 검찰청 가서도 그렇고 예. 가서 한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정치 보복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감정적인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고 예. 이거는 국정원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 대북 안보의 국가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이 국정원이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이 선출한 지자체장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일 경우 네. 사찰을 하고 제압을 하고 그리고 제거를 하고 친북 인사로 몰고 그래서 언론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지자체장을 친북 인사로 매도하는 이런 건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노골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이다. 이런 적폐와 심각한 불공정성, 불법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네, 그럼요. 또다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과거 군사정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친일 청산이 없어서 결국은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그렇죠. 군사정권에 대한 청산이 없어서 박근혜 최순실로 왔다면 네. 이명박 정권에 있는 이런 블랙리스트, 언론계 리스트, 문화계 리스트는 차제에 최일구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하게 수사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길만이 네. 이 나라의 언론 민주화 네. 또 적폐 청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과거의 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나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작업은 반드시 차제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끝을 맺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친일청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도 그 논란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친일파가 지금도 그러니까 움직이고 우리가 있는 뭐 뻑하면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드골이 와가지고 언론인 부역했던 기자들까지 막 사형시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그걸 다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좌빨이니 우빨이니 그런 얘기 없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청산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시스템이 워낙은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며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들어가더라도 인류가 찾아낸 가장 선진적인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 뭐 지금 우리가 적폐 청산하자고 그것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건국 이래 뭐 해왔던 일이 맨날 이런 것만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좀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된다. 네. 저는 고소 잘하셨다고 봐요. 네. 그동안 제가 언론 민주화, 방송 민주화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최문채답으로 증문즉답으로 아니 뭐 제가 무슨 여쭤봤는데 언론학자도 아니고 뭐 오늘 이게 저한테 취조를 당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참 기자라는 게 맨날 남 취재하다가 취조를 당하면은 당황하거든요. 당황해. 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남한테 뭐 물어보는데 답변한다는 게 저는 그 종편에 나와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네. 물론 사전에 매일같이 또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네. 이거를 매일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뭔 질문이 나와도 다 다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야, 네.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내용은 어떻다 치더라도. 예. 아무튼 너무 속 시원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 또 특히 언론 방송 언론계에는 후배들한테 해줬던 조언들 또 문재인 정부가 방송 민주화를 할 때 MBC와 KBS의 방송 민주화가 왜 얼마나 중요한가 또 네. 방통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뭐 제 개인 사견이고 그게 뭐 100% 정답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예.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네. 다 됐어 벌써?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뭐 너무 조용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방방 뜨고 우리 최 시장님께서도 자, 좀 부담은 이제 덜게 됐어요. 이제는. 왜 이렇게 혼자만 얘기했느냐 이런 그러니까 비난에 부담을 좀 덜게 되셨다. 네. 자, 여러분 구초이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퇴근길하고 함께합니다. 네, 팟빵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는
팟캐스트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최소한 30명 정도는 추천 꼭 부탁드리고양. 예, 욕심도 많으셔. 하여튼 3명도 아니고 30명이야. 자,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필수인 거 아시죠? 저희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최성 제1구의 굿 초이스 10위권 진입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폭발적인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양. 네, 폭발이 아니고 폭발. 폭발로 발음해야 돼요. 네. 그래요. 네. 뭐 최성 시장님이야 뭐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매일 시장 하잖아. 아재 개그예요 오늘. 자, 꽃중년이 돼 있는 두 아재들의 반란 굿초이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초이스.